안녕하세요. 김백중입니다. 모의고사 시험 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모의고사가 지금 해설 강의는 해드리지만 목적이 이거 해설 듣고 여기에서 실력을 배양시키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모의고사는 시험을 친다 그러면 시험 치기 한 사나흘 전 정도 벼락치기 3, 4일은 공부를 해라.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보는 게 모의고사지, 모의고사 이거 뭐 해설 강의 들어가지고 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설 강의에서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테크닉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빨리 푸셔야 되고, 그다음 어떤 문제는 손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극상에 해당하는 거는 아예 해설 자체가 없을 거니까, 자, 그거 알고 속도 빠를 거예요. 출발합니다. 첫 번째, 복합 개념. 뭐 이건 뭐 난이도로 따지면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근데 경제적 개념을 물었습니다. 요거 모두 몇 개 이렇게 물으면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상이에요. 근데 요거는 워낙에 쉬운 내용이라서 경제적 개념 그러면 자, 자본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아니죠. 보자마자. 그 다음에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요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간 또 없죠. 다 하나씩 보면 여기는 민법상 부동산은 법률, 그 다음에 요거는 기술, 요것도 기술, 요것도 기술, 요것도 기술.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 관련된 민법상 부동산 더하기 준부동산, 그래서 광이니까 이것도 법률. 그래서 정답은 2개 요렇게 될 거다. 두 번째, 모두 난이도로 따지면 최하. 요거 넷 중에서 하나만 알면 끝이에요. 자, 공급곡선이 수직선이다. 공급곡선이 요렇게 되면 요렇게 수직선이다. 절대 못 늘린다. 그냥 부정성이죠. 그래서 요거 부정성 정답 끝. 원가 방식 적용할 수 없다. 최유효용 필요하다. 집약적 이런 단어들 딱 보자마자 바로 그냥 부정성. 요 난이도로 최하죠. 3번. 뭐가 많죠? 개발이익 딱 보자마자 개발 부담금 100분의 50. 이건 배운 적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건 2차 안 하시는 분이면 어렵고요. 일방이 대통령은 국가 등이 신고, 이거 2차를 해도 쉽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에 비축 사업을 승인받은 경우에 해당 개발용 토지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이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고. 자, 학기론 시간에 배워서 알만한 지문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패스하고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느낌으로 아무거나 찍고 가시면 안 되고 그냥 다 통으로, 그래 나중에 찍을 때라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옳은 것은 딱 보자마자 비어있는 토지네. 그럼 공지거든요.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것만 읽어도 바로 공지. 그래서 대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그 다음에 포락지예요. 뽀락지니까 무너져 내린 토지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정답 맞고요. 집안이 절토되어서 무너져 내려가지고 토지로 바다나 하천. 예, 맞는데. 그러면 옳은 검으로 쓰니까 포락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었다. 요거 중요한 거고요. 요거 옛날에는 내 땅이었다. 근데 얘가 또르륵 해서 바다로 무너져 내려버린 거다. 그래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그러면 확실하게 오다. 그래서 밑에 거 안 읽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시는가 알려드릴 거니까 요거는 뭐 밑에 것도 다 쉬운 거니까 안 알려드리고 넘어갑니다. 끝. 그 다음에 5번.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자, 요것도 모두 몇 개 이렇게 물었으니까 난이도로 따지면 일단 상이죠. 자, 요거는 우리가 배운 게 있으니까 자, 요렇게 해 가지고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적으십시오. 보국 여기에 양 이렇게 적어 놓고, 자, 그러면 국세에 해당하는 거 뭔지 봐야 되니까 자, 이쁘게 빨간 글로 국세 이쪽이에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요거 두 개는 국세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있는데 이쪽에 국부정상이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지들을 보유한 국가에 취재하러 갔는데 종량이 발생했는데 그 종량이 국부적으로 발생했다. 그래서 국부정상이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거든요. 요거 국세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이쪽에 있는 거니까 재산세 아니고, 양도소득세 맞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취득세 아니고, 종합부동산세는 맞고요. 그 다음에 정상, 요거 두 개는 국세입니다. 정여세하고 상속세. 그래서 상속세도 국세 맞고요. 그 다음에 정여세도 국세 맞고요.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취등록세 해가지고 이쪽에 같이 붙는 거라서 등록면허세는 아니고요. 그래서 옳은 거 몇 개입니까? 5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난이도가 어려운 거기는 한데 이렇게 연습 좀 하셨으면 못 풀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거 세법하고 같이 관련되는 거니까 해놓으시면 좋아요. 자, 재개발 사업 나왔습니다. 요거 정비 사업이거든요. 정비 사업이니까, 자, 정비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러면 크게 3가지가 있더라. 뭐가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하면 주거, 정비 사업을. 그래서 극단 주거가 있고요. 그래서 지상렬한테 시켰죠. 상렬개발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선임들이 하는 건축회사라 그래서 공량건축이다. 그래서 공량건축. 자, 요렇게 나오는 게 있다. 자, 요거 보시면 뭐가 눈에 보입니까? 재개발 사업이라고 했죠. 재개발 사업. 그럼 여기에서 해당하는 게 뭐다? 재개발 사업이면 요쪽이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는 단어가 상업지역, 그 다음에 열악, 요런 단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비기반 시설이 뭐하고? 열악하고, 열악. 그 다음에 뚜루룩 개선하거나,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되고요? 상업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상업지역. 그래서 일단 열악과 상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일단 답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요 뒤에 최근에 생긴 거, 공적 주체가 일정 비율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증으로 건설 공급하는 재개발 사업은 공공재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여기는 뭐하고? 열악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건 상업지역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국가가 아니고 공공재개발 사업 요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요렇게 됩니다. 요거는 여기 기역과 니은 들어가는 건 지금까지 계속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디귿 들어가는 게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요거 하나만 그냥 다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자, 수요 공급.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한다. 가공비거든요. 가격과 공급은 비례관계다. 얘 상승하면 얘도 같이 증가한다. 그래프를 그려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시장이 있을 때 얘가 공급 곡선이거든요. 공수하는. 이 말은 여기에서 가격이 올라요. 가격이 상승하면 그러면 여기가 수량인데 수량도 증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요 점이 요렇게 움직인다. 기억 맞죠? 1번. 요거 5 끝. 요거 놓치고 내려가면 이제 헤매는 거죠. 수요량 공급량은 일정 시점 아니고요. 일정 기간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매도한이 아니고 매도하고자 의도하는 이고, 그 다음에 금리가 하락하면 그럼 둘 다 좋아요. 그래서 수요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합니다.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양을 변화시키면, 자, 여기에서 요 상태에서 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 점이 요렇게 내려와서 변화되는 경우가 있고, 요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변화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요렇게 움직이는 건 수요의 변화, 요렇게 움직이는 건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면서 양선상 가격, 양선상님, 선상님 중에 양선상님, 요 분이 가격이 좀 비싸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선상이동, 가격 때문에 변하는 거, 요렇게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상 나와 있죠.
그러면 이유는 가격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가격 이외의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도 틀린 거죠. 자, 넘어갑니다. 8번. 8번에 계산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 제끼십시오. 바로 푸시는 게 아니고 이론 다 풀고 민법 다 풀고 그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요거 푸시는 건데 지금은 해설 강의니까 그냥 바로 풀게요. 여기에 보시면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보여야 됩니까? 요거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나타나는 공식 있죠. 전체가 등장해 있다. 그러면은 가수, 소수, 그 다음에 뭐 교수 해가지고 다 더하면 되거든요. 가격 탄력성이 2.0이에요. 그러면 가수가 공식이에요. 가격 탄력성 공식. 가수가 2래요. 2.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도 줬으니까 소수는 0.8이랍니다. 0.8.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교차 탄력성이 1.5랍니다. 그러면 교수는 1.5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가 5%씩 다 상승했대요. 자, 색깔 바꾸어서 여기가 플러스 5, 요것도 플러스 5, 요것도 플러스 5, 요거 다 5씩 상승했다. 그럼 이거 바로 다 계산할 수 있죠. 자,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계산 다른 걸로. 여기는 다 옮겨 적은 거고요. 지금은 이제 계산 들어가면 가수는 무조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5, 2 하면 얼마? 10이에요. 10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는 0.8이니까 얘랑 부호가 같아야 돼요. 같은 부호. 얘가 플러스라서. 그럼 5, 8, 4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7.5죠. 7.5. 7.5도 부호는요. 얘도 플러스니까 같은 플러스. 요거랑 부호가 같아야 된다. 얘가 마이너스 1.5 나왔으면 얘 플러스면 이건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자, 요거 세 개를 다 합친 것이 얼마겠습니까? 요거 지금 물은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예요? 11.5에서 10을 빼면 1.5 플러스죠. 그래서 정답은 2번 1.5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죠. 뭐 한 중급 정도 난이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내용은 이것도 계산인데 보시면 기본 공식이 공수잖아요. 그러면 공수 이렇게 해가지고 옮겨 적어요. 눈에 잘 들어오게. 자, 공급 함수가 Q는 250 더하기 2P. 근데 수요 함수가 Q는 200. 이때 수요 함수가 변합니다. Q는 300으로. 그러면 Q는 300으로 변했다. 그리고 얘는 변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똑같이 Q는 250 더하기 2P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 해가지고 연립해서 푸는 거 많이 해보셨죠? 해보셨을 거니까 연립해서 푸는 거는 안 하고요. 요거 원리만 그냥 알려드릴게요. 자, 원래 있던 균형점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그림으로 따지면 Q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기본적인 공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수요 곡선이 Q는 200이랍니다. 그럼 여기가 200이라고 한다면 Q200 그러면 이쪽이 Q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요. 선 자체가 Q는 200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균형점은 여기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공급 곡선은 안 변했는데 수요 곡선만 변한 거거든요. 수요가 300으로 변한 거예요. 300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수요가 이렇게. Q는 200에서 Q는 300으로. 그러면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릴 줄 아시겠느냐. 이 그림을 그릴 줄 알면 그럼 바로 수요 곡선이 세워져 있죠. 둘 다. 그러면 뭐다? 완전 비탄력이 되는 거죠. 완전 비탄력이고 그 다음에 균형 가격은
구체적으로 가격은 올랐죠. 얼마만큼 올랐느냐를 물으면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올랐냐 내렸냐 지금 그것만 묻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뭐 했고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은요. 얘가 1이 갔으니까 거래량 증가했죠. 그래서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답 바로 다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계산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해가지고 하시면 좋아요. 바로 넘어갑니다. 자, 공공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공공재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시장 실패 이야기 할 때 나오죠. 공공재, 외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 독점 이런 거, 독침이 왜 나올까? 그런 것들이 뭐다? 그런 것들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자, 공공재. 그냥 도로, 뭐 치안 서비스, 공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공원 이런 거 생각하라 그랬죠. 소비의 경합성이 나타나는 재화이다. X. 공공재의 특징, 비경합성, 비배제성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틀렸다. 공공재는 공원이에요. 공원이면 일반적으로 부의 외부 효과가 아니고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납니다. 공공재는 역선택의 문제를 야기한다. 아이씨 모르겠다. 이거 안 배웠다.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공공재, 공원 같은 거 정의 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번이 O다. 나머지 읽지 말고요. 다시 공공재입니다. 정의 외부 효과 유발하는 애들입니다. 저거 그냥 시장에 맡기면 공원 같은 것들을 민간이 많이 만들겠느냐. 돈도 안 되는데 그래서 안 만든다. 그래서 시장기구에 맡기면 어떻게 된다? 과소 생산된다. 확실하게 맞다. 그래서 옳은 걸 물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체크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입니다. 틀린 거. 탄력성 이야기 나오면 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와야 되고요. 탄력성은 Q입니다. 이게 수량이라는 거죠. 탄력적이면 요 수량이 쉽게 변하는 거고 비탄력적이면 수량이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자, 얘가 완전 탄력이래. 그러면 수평선이거든요. 근데 요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에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증가.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지 않죠. 가격은 불변. 끝났네요. 공급이 완전 탄력. 다시 한번 확인. 수요가 증가. 그러면 가격은 불변이고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그냥 끝. 이걸 틀려놓고 밑에 내려가 가지고 이 공부하지 마시라고요. 여기서 이거 틀렸으면 1번이 제일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내셔야 된다. 밑에 거 할 필요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보기에서 옳게. 자, 기억. 고립국 이론 나왔습니다. 나라 딱 하나밖에 없다. 다른 데 없다. 그냥 바로 튀넨입니다. 튀넨의 고립국 이론. 농업입지론이죠. 여기에서 작물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지대곡선 이야기 나오고 지대곡선 그 다음에 수송비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 누구다? 튀넨입니다. 두 번째 중심지 이야기 나오면 크리스탈러입니다. 크리스탈러가 이야기한 제일 핵심이 요거죠. 단어가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 중심지가 고차 중심지 있고 저차 중심지 있고 자 그런 이야기 한 학자 누굽니까? 크리스탈러입니다. 크리스탈러.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자마자 최대 이익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넬슨 약국입니다. 넬슨이 약국을 어디에 차려야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죠. 그래서 8가지 병원 옆에 양립성. 그래서 이건 넬슨입니다. 우리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 연결하시면 된다. 뭐 알아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허프의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허프는 확률 모형이라 그러잖아요. 확률 모형에서 이런 거죠. 어떤 마을이 하나가 있는데 요 마을 근처에 뭐 호퍼집이 A 호퍼집, B 호퍼집, C 호퍼집 이런 식으로 해서 점포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리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매장에 면적이 있을 거다. 그러면 요 각각의 요 점포가 당기는 유인력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각각의 유인력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A의 유인력이에요. A의 유인력. A의 자, 유인력 바로 안 하고 그냥 점유율로 할까요? 유인력으로 할게요. 유인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A의 유인력은 요 A의 면적은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요까지의 거리가 나오거든요. 뭐 x라 그러면 x의 거리죠. 요 거리의 마찰 계수라고 하는 걸 들어가요. 공부하셨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그냥 적을게요. 이렇게 해서 힘을 각각 구해요. 구하면 A의 힘이 만약에 10으로 구해졌고 저 유인력이 자 A의 유인력은 10, B의 유인력은 20, C의 유인력은 30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A가 가지는 A의 점유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A의 점유율, 시장 점유율입니다. A의 점유율이죠. 점유율은 얘들 거 전부 다 더한 거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A금으로 쓰니까 지거 10 이렇게 하는 게 A의 시장 점유율이다. 요게 핵심이에요. 허프 이야기에서. 자, 그러면 가볼까요? 상권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요인은 소비자의 구매 행태라고 본다. 맞는데 나 정확하게 저런 건 공부 안 했다 그러면 그냥 세모하고 가세요. 그 다음 고객이 매장을 방문할 확률입니다. 요 확률이 요 점유율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포의 면적 이 클수록 증가하고 당연히 요 계산을 했죠. 점포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당기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경쟁 점포 수가 많을수록 점포 수가 많으면 여기에서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또 20 더하기 하면서 얘들이 점포 수가 D가 있고 E가 있고 더 많아지면 그럼 얘가 가져가는 건 점점 더 줄겠죠. 확률은 떨어집니다. 점포 수가 많으면 점점 감소한다. 2번은 확실하게 오죠. 요 논리 가지고. 그 다음에 마찰 계수. 요 마찰 계수는 어려우니까 제가 빡침 계수라고 하라 그랬죠. 빡치냐 안 빡치냐 빡침 계수. 자, 똑같은 10km를 가는데 편의품 사러 갑니다. 콩나물 사러 10km 달리는 거랑 내 가방 사러 전문품 가방 명품 가방 사러 10km 달리는 건 빡치는 게 다르죠. 똑같은 거리에서 편의품 콩나물 사러 갈 때는 빡쳐요 안 빡쳐요? 빡쳐. 많이 빡쳐. 많이 빡치면 마찰 계수의 값은 커집니다. 그 다음에 전문품 사러 갈 때는 안 빡치죠. 하나도. 그래서 마찰 계수의 빡침 계수의 값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편의품점의 마찰 계수가 전문품점의 마찰 계수보다는 크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교통수단이 발달해요. 그럼 빡쳐 안 빡쳐? 안 빡쳐.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마찰 계수의 값은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효용과 같은 주관적인 요인은 제외하고 실측거리, 시간거리 등 객관적 요인만 고려하였다. 그러니까 요게 틀린 건데 요것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세모하시고요. 요거 가지고 나중에 둘 중에 하나를 찍으면 돼요. 찍으면 되는데 이제 허프 거는 여기서 보시면 요 허프 전에 있던 모형이 레일리 모형이거든요. 레일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거리 같은 거 딱 따진 겁니다. 근데 허프는 50년 뒤 막 이렇게 오니까 실제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런 걸 많이 따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효용 같은 요 주관적인 요인 요거를 많이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 기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기출 공부 좀 하셨으면 이것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주관적 요인을 제외했다 그랬는데 제외한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차 대수가 몇 대가 있느냐, 그 다음에 종업원들이 서비스 상태가 어떻느냐,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느냐, 이런 주관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고 집어넣었던 게 허프의 이야기입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베버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 요거 맞고요. 그게 최적의 공업 입지다. 뭐 기본적인 거니까 기억은 맞아야 된다. 그럼 밑으로 보자마자 기억 없는 걸 쳐내십시오. 그러면 재수없게 하나밖에 안 날라갔네요. 에이씨, 하나만 날라갔네. 자, 그 다음에 레쉬는 쉬, 베버 비업이니까 비용이었고, 레쉬는 시옷이니까 수요 측면을 맞죠. 그리고 시장 확대 가능성이 제일 높은 지점에 위치해라고 했다. 제일 기본적인 거니까 니은도 O. 그럼 니은 없는 거 쳐내야 되니까 너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동심원 이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튀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하였다. 요 튀넨이 지대 이론 이야기할 때 유일하게 거의 남들 다 비옥도 이야기하고 있을 때 튀넨이 위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위치 지대를 끄집어냈고, 요게 농촌일 때는 그렇게 각광을 못 받았는데 도시로 생활의 중심지가 넘어오면서부터는 비옥도는 상관이 없으니까 얘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입지론입니다. 도시에서 어느 위치로 가는 게 제일 좋을까? 위치 찾는 거죠. 그리고 요 튀넨의 이론, 이 도시에 넘어오면서 많은 학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요 튀넨이 대표적으로 누구한테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러면 알론소 건강한소 형님 알론소, 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하나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버제스, 얘가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느냐는 것을 설명한 동심원 이론,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튀넨은 요때 요 동심원이 6개의 동심원 지대가 이루어진다고 했고, 버제스의 동심원은 5개의 동심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발전되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동심원 이론은 토지 이용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 지불능 달라진다는 요 튀넨의 이론을 어디에다 끌고 온 것이다? 도시로 끌고 온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농촌 이론인 튀넨 이론을 도시로 끌고 온 게 버제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핵심, 그럼 디귿도 들어가야 되니까 디귿 없는 거, 그럼 그냥 답 나왔네요.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고. 그 다음에 다 핵심 이론에 의하면 원을 반영한 부채꼴 요거 나오면 선형 이론이죠. 그래서 이건 보자마자 그냥 바로 꺼야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레일리 모형입니다. 레일리가 올해 시험 나올 때가 됐는데, 내일이 시험이다. 그럼 어떻다고요? A씨바 이렇다 그랬죠? A씨바는 아이스크림 이름이에요. 바밤바 같은 아이스크림 이름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A, C, B 이렇게 들어가야지 A, B, C 이렇게 적으면 큰일 나요. A가 인구수가 32,000명입니다. 그 다음에 B는 인구수가 75,000명입니다. C는 인구수가 10,000명입니다. 얘를 왜 위에다가 적냐 그러면 얘는 소비자들이에요. 얘는 중심지들이고, 그러니까 10,000명이 요렇게도 갈 수 있고 물건 사러 요렇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사는데, 자, 거리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거리 보시면 얘는 4km고요. AC가. 그 다음에 BC 요거는요. 요거는 5km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조금 규모가 작지만 가까운 곳, 규모가 좀 크지만 먼 곳, 헷갈릴라? 5. 자, 그러면 힘을 빨리 계산하는 거죠. 요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거리의 제곱 4의 제곱분의 32,000. 그럴 줄 알고 계산기 들고 왔지. 32,000 나누기 44, 16은 2,000 나오거든요. 요게 2,000. 그 다음에 요거 75,000 나누기 5의 제곱입니다. 거리의 제곱. 요거 계산을 하면 75,000 나누기 25는 3,000 나오네요. 요거는 3,000입니다. 자, 질문이 뭐냐 그러면 CSAB 구매되는 인구 규모 어떻게 가십니까? 단 C 인구의 50%만이 구매자이다. 그럼 색깔을 한번 바꿔서 정리해 볼까요? 요거 전체 다가 안 가고 요 만 중에 50%만 가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5,000명만 가는 거죠. 양쪽으로. 그럼 1이 몇 프로, 1이 몇 프로 갑니까? 뭐 바로 그냥 나왔네요. 1이 2,000명 가고 요리 3,000명 간다. 얘가 전체의 40%가 가고 오른쪽이 전체의 60%가 간다. 그럼 2,000, 3,000이니까 뭐 정답은 1번으로 끝나겠네요. 자, MBS 틀린 것은 빨간 걸로 한번 해볼까요? 틀린 것은 주택, 자, MBS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차입자가 있고요. 차입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가 있으면 얘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채권을 발행해 줍니다. 그 채권이 만약에 뭐 100짜리 채권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M이에요. 모기지. 그 채권을 은행에서 잘게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MBS라고 하는 게 그냥 이게 100짜리면 1짜리 MBS. 요거를 100장을 발행하는 거죠. 쪼개가지고 다시 파는 겁니다. 요게 이제 MBS 제도거든요. 자. 주택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대출기관의 자금이 풍부해져서 궁극적으로 주택자금 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 MBS 제도가 도입되면 얘를 100짜리를 바로 팔면 얘가 살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금액도 크고 하니까, 근데 MBS 형태로 쪼개서 이쪽으로 팔을 수 있게끔 해주면 얘한테서 잘 팔리거든요. 그 말은 돈이 이쪽으로 잘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은행이 돈이 많아져요. MBS 발행해가지고 많아지면 주택자금 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서 바로 투자자한테 MBS 발행 못하고요. 중간에 기구 하나가 들어갑니다. 유동화시키는 중개기구라 그러는데 그 중개기구의 이름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래서 은행이 한주금한테 주면 한주금이 MBS를 발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주금 한국주택금융공사 걔가 유동화 중개기구다. 2번 O. 자, 그 다음에 요 MBS가 상품이에요. 이 상품이 다양한 상품이 존재합니다. 얘가 사야 되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상품이 4가지가 있습니다. 1번 상품, 2번 상품, 3번 상품, 4번 상품. 여기서 1번 상품이 지분형 MPTS, 제일 위험하지만 수익도 제일 높은 거. 2번 상품이 제일 안전한 MBB. 3번이 혼합형이라 그럽니다. 이건 공부 다 했을 거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상품이 다양하게 만든 상품이다. 요 4번 상품의 이름이 CMO입니다. 영어로 되게 어려워요. 그냥 CMO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계층 여러 개 만든 거예요. 요게 CMO거든요. 자, 요거 4번입니다. 얘는 주택저당채권 현금 흐름을 다양한, 요게 핵심 단어. 그래서 요거 나오면 3번 맞다. 다양한 상품 설계에 따라 주택금융이 대출 이자율이 상승하여 주택구입 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얘가 돈이 많아지면 지금 MBS 발행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돈 빌려줄 때 훨씬 얘가 유리해집니다. 아빠가 돈이 많으면 애들이 아빠한테 용돈 받기 쉬운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게 틀린 거죠. 요 제도가 도입되면 이자율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자율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합니다. 얘가 돈이 많아지니까.
자, 그 다음 MPTS가 저기서 말하는 1번 상품이에요. 제일 위험하면서 제일 수익도 높은 거. 얘는 지분형이라고 한다. 소유권도 넘어가 있는 거다. 이 제일 위험 주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5번도 O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할인현금. 이건 고맙죠. 왜? 딱 보자마자 기입 환원율, 기출 환원율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자마자 내 거 아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패스입니다. 극상 난이도입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요거 참 우리 시험에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시행 안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T 초소. 맨날 나왔던 거. 요거는 시행하지 않는다. 폐지되었다. T가 뭐예요? TDR, 개발권 양도제. 여기 바로 보이네요. 개발권 양도제. 요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행하고 있다. 요렇게 했으니까 요거 틀린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그냥 답은 바로 나왔죠. 그래서 얘는 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초과이득세, 소유상한제라고 하는 게 있다. 토지에 관련해 가지고 초과이득 발생하면 그거 뺏어오는 제도고, 요거는 택지 소유 상한을 정해놓는 거거든요. 저것도 안 하고 있다. 넘어갑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에게 시공을 맡기고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완성된 건물로 갚아 나가는 거. 그러면은 뭐 이름에 그대로 다 나와 있죠. 공사비를 뭘로? 대물로, 물건으로, 건물로 변제하는 방식이다.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신탁회사한테 넘긴 겁니다. 소유권. 그리고 신탁회사 네가 알아서 해라. 자, 요건데 요 신탁 넘어가 가지고는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정권 교부받아 수익정권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상품을, 토지개발 신탁은 토지를 개발해 달라고 신탁회사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회사 맡기는 신탁의 목적이 토지 개발해 달라고 맡기는 겁니다. 근데 자, 요 신탁이 크게 5개 있거든요. 관, 계, 처, 분, 담 해가지고 관계체 분담시키는 거죠. 신탁 업무를. 소유권을 신탁회사한테 왜 넘겼느냐? 관리해달라고 넘기면 관리신탁, 개발해달라고 넘기면 개발신탁, 요게 요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처분을 좀 해달라 넘기면 처분신탁, 그 다음에 상가 분양하는 것 좀 도와달라 그러면 분양관리신탁, 그 다음에 요거 담보신탁이 여기에 있는 요 설명을 지금 해놓은 게 담보신탁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게 됩니다. 담보신탁은 자주 나와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런 표현 했죠. 은행이에요. 은행한테 돈 빌릴 때 그냥 빌려주세요. 내가 주택 담보로 잡힐 테니까 이렇게 돈 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신탁회사 가가지고 내가 담보로 잡힐 부동산을 신탁회사 소유권 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익정권 받아서 수익정권을 은행한테 담보로 잡히고 돈 빌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2가지가 있다. 요거랑 요거 2가지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요거 담보, 요거 수익정권을 담보로 잡히는 거, 요거는 요거를 말하는데 그게 담보신탁이고, 요거를 신탁정서금융이라는 표현도 쓴다. 그래서 그건 시험에 꽤 나오니까 요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뭐 그 다음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면 됐고. 자, 분양가 규제 틀린 거. 분양가 규제는 말 그대로 핵심 단어가 규제잖아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못하게 하면 핵심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건설회사 확 내려누르는 거라서, 그래서 핵심이 공급량 감소합니다. 안 좋은 거죠. 공급자 입장에서 나중에 공급량이 감소하는 안 좋은 정책이다. 자,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규제. 가격은 안정되겠죠. 가격을 눌러놨으니까. 그 다음에 무주택자들 싼 거 얘들 사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니까 1번의 목적은 맞습니다. 분양가 규제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저택의 분양가격. 요거 두 개 합친 거예요. 택지비하고 건축비. 요거 두 개 합치면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 결정이 된다. 맞고요. 그 다음 분양가 상한제 하면 건설업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얘들이 안 좋으면 요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다? 감소시킬 것이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따라락 4번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 분양가 상한제 있잖아요. 요 분양가 상한제는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뭐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법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요. 법에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야 한다. 해야. 강제조항이죠. 분양가 상한제.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공공택지. 정부가 만든 택지, 공공을 위한 택지, 공공택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 택지인데, 민간 기업이 만든 택지인데 장관이 보기에 야, 저거 투기 되게 심해질 것 같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요거 중에서 장관이 지정하는 애가 있습니다. 투기 우려가 있는 애. 그래서 이렇게 지정당하면 얘는 분양가 상한제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 글을 읽어보면 여기에 국민주택 건설사업이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말이 긴데 요때 요 용지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공공택지일까요? 민간택지일까요? 그럼 요거 말하는 거겠죠. 딱 봐도 아, 공공택지구나. 그러면은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가 아니고 제한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 눌러놓으면 여기 투기 들어올 수 있거든요. 싸게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라고. 그래서 전매 제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20번까지 풀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또 21번부터 풀게요. 잠시 쉬었다 들어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1번입니다. 부동산 관리.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은 자, 우리 부동산 관리에서 자재씨라고 하는 거 있죠. 자재씨, 관리해주는 아저씨, 자재 담당하는 자재씨. 그래서 부동산 관리는 자산 관리, 재산 관리, 그 다음에 시설 관리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 계층화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무슨 관리의 내용이다? 자산 관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난이도 최하짜리. 그 다음에 22번 틀린 문제. 틀린 것은 자, 선분양제도, 후분양제도입니다. 선분양제도 이거 딱 튀어나오면 아, 공급자가 좋아하는 제도구나. 미리 돈 받고 팔아먹을 수 있겠구나. 그럼 요거는 공급이 증가하겠구나. 공급자들이 좋아하는 제도니까. 그 다음에 후분양 제도는 반대로 공급자 싫어하는 제도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주로 생각하십시오. 수요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비해서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바로 틀렸죠. 뒤에 거 볼 필요도 없지. 야, 선분양 제도는 후분양 제도에 비해서 공급자들이 좋아하는 제도라서 공급이 감소가 아니고 공급이 증가한다.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뭐 여기서 끝. 뭐 뒤에 거는 볼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23번 틀린 것은 틀린 거. 은행으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원리금 균등. 요거 튀어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저당 상수입니다. 매월 상환할 원리금 계산하는 경우에 저당 상수하고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요거는 요게 뭐다?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가 저당 상수예요. 저당 상수. 그래서 요거는 저당 상수 이야기니까 1번 O. 그 다음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요거는 미래가치를 구하는 계수예요.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미래가치가 점점 커지겠죠. 이자가 점점 붙으니까.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이자율이 커질수록 더 커집니다. 그럼 거꾸로 현재가치 계수는 이자율이 커지면 점점 작아지겠죠. 그건 할인율이니까. 그 다음에 3번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
요거는 뭐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은 숫자 외우라 그랬잖아요. 연현 4, 얘는 4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상수는 4자죠. 4자니까 4분의 1. 그럼 4하고 4분의 1은 역수관계 맞죠? 그래서 3번도 5다.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 연미 6, 이거는 6이고요. 감채기금 개수는 6자죠. 그래서 6분의 1. 그럼 6하고 6분의 1은요, 역수관계 맞죠? 그래서 4번도 역수관계가 맞다. 자, 그러면은 5번에 3년 후에, 자, 요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1년, 2년, 3년이 있는데, 여기에 3년 후에 5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나옵니다. 큰 돈이죠. 요걸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 납입해야 되는 금액, 요거 만들려면 매 기간 얼마씩 납입을 해야 될까요? 요거 얼마일까요? 요거 묻는 거거든요. 요거 물으면 요거 구하려고 하는 게 큰 금액이다, 작은 금액이다, 작은 금액이다. 그래서 쪼개랍니다. 쪼갠 금액. 그래서 쪼갠 금액 찾는 거, 요거가 두 개가 있다. 저당하고 감채하고. 요거 두 개가 있는데, 저당은 앞에가 요렇게 큰 게 나오는 경우에 요걸 요렇게 어떻게 쪼개, 요거 얼마일까? 요거 묻는 게 저당상수. 여기에다가 저당상수 곱하면 요게 나오는 거고, 감채기금 개수는 여기에 뒤에가 큰 게 있는데 요거 얼마게? 이렇게 묻는 경우다. 요건 뒤에가 큰 게 있으니까 뭘 씁니까? 감채기금 개수를 씁니다.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를 사용한다. X 이렇게 된다. 이건 좀 어렵죠. 이거는 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공동주택 외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선분양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필요한 법적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신탁 상품이 무엇입니까? 24번은 분양관리신탁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익히셔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공동주택에 가면 상가 있잖아요. 앞에 상가들. 그 상가들 분양할 때 쓰는 방식이 분양관리신탁이에요. 공동주택 말고. 그래서 그건 분양관리신탁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고요. 24번이 극상은 아니죠. 24번이 극상은 아니네. 그러면은 뭐 풀라고 하는 걸로 갈게요. 자, 틀린 것은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현금 추정하는 거예요. 요거 나오면 기본적으로 지금 뭘 묻는 겁니까? 가, 유, 순, 전, 후, 빼기, 공, 경, 은, 세라고 하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현금 흐름,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요거 이렇게 쭉 내려와요. 자, 유효 총소득은 제가 이불로 왜 천천히 적냐 그러면 저 적는 거 보면서 같이 공부하시라고요. 빨리 적으면 정신없고 천천히 적어야 공부가 되니까. 자, 여기에서 유효 총소득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능 총소득에서 여기에서 위에 거에서 공실 빼고 불량부채 빼고 기타 수입 더하고 다 맞죠?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게 여기서 더하기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기타 소득은 항상 더한다. 요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2번은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영업 경비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 영업 경비. 요 경비는 부동산 경비거든요. 부동산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 말하는 거고, 광고비, 전기세, 수선비 이런 것들은 부동산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경비 맞다. 그 다음 순영업 소득 요거 순영업 소득은 유효 총소득에 요 유효 총소득에서 각종 영업 외 수입을 더한. 틀렸죠? 여기서 말하는 영업 외 수입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기타 수입이거든요.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이면 여기에 등장합니다.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영업 경비를 빼야 순영업 소득이 나온다. 그래서 3번 틀렸다. 그 다음 세전 현금 흐름은 요 세전입니다.
요거는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에 은행한테 나가는 거 요거를 차감한 거 맞고요. 세후 현금 흐름은 세전에서 요거 영업소득세 요거를 뺀 것이다. 그래서 맞고요. 그래서 다 맞는 거다. 어머, 이건 되게 쉬운 겁니다. 요건 딱 형태 나오자마자 요 형태에서 나오는 기대 수익률은 그냥 가중평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곱해라고요. 그냥 지 옆에 있는 거.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그럼 80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하면 얼마입니까? 48, 320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하면 뭔가 나오겠죠? 그럼 X라고 합시다. 요거 셋 다 더한 게 요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단위 다 무시했기 때문에 단위 딱 보자마자 느낌이 800이죠. 제가 단위를 빼서 그래요. 그러면 요 X값이 얼마일까요? X는 800에서 400 빼면 400이죠. X는 400이다. 그러면 요거 얼마일까요? 요거 40에서 뭘 곱해야 400이 나올까요? 10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저렇게 계산합니다. 많이 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틀린 것은 포트폴리오. 자, 체계적 위험. 요거 못 없앱니다. 시스템 위험입니다. 회피할 수 없다. 못 없앤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 위수정. 위험과 수익은 정비례 관계 또는 가치 없어지는 관계니까 상쇄 관계라는 표현 쓰고요. 그 다음 효율적 투자선. 요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최적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요렇게 가는 효율적 투자선과 개별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요렇게 있다. 그래서 요게 공격적 성향의 무차별 곡선이고 요게 보수적 성향의 무차별 곡선인데 공격적이면 완만하고 보수적이면 가파르다. 그리고 얘 둘이 접하는 점이 나오게 되는데 요 접점이 그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다. 이때 등장하는 요게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투자선이거든요. 요거는 뭘 말합니까? 요쪽이 수익이고 요쪽이 위험이에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 또는 상쇄관계에 있다. 같이 다닌다. 그거 설명하는 게 요 선이다. 그래서 우하향하지 않고 우상향하고 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거. 밑에 거 읽으러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이걸로 끝내셔야 돼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성수법에서 이 성수 있죠? 이 성수는 자본 회수 기간을 말합니다. 내가 자본을 던졌는데 이 자본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럼 여러분 투자하실 때 이 자본 던진 거 회수하는 기간이 짧은 게 좋아요? 긴 게 좋아요? 짧을수록 좋죠. 그래서 성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투자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클수록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정의가 할인율이다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부 수익률은 뭐 하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하는 요거 있죠? 요게 세 개가 나와요. 정의가.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순연가를 0으로 만드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유의평가와 유출현가를 같게 만드는,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순연재 가치 나오면 뒤에 뭐 나와야 돼요? 0. 수익성 지수 나오면 얘는 뒤에가 1 나와야 돼요. 유의평가 나오면 유출현가랑 같게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2번이 O죠. 틀린 거 나왔었는데 괜히 했네. 밑에. 자,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작다. 그럼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크면 투자안을 채택한다. O. 우리 이거 있잖아요. 순영씨 이번에는 수일이가 내요.
요게 할인법인데 순이 0보다 크면 타당성 있고 수가 1보다 크면 타당성 있고 내가 요보다 크면 타당성 있다. 앞에 게 더 크면 타당성 있다. 좀 그거 말하는 거고요. 순이 0보다 크다. 그러면 타당성 있는 거죠.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순소득 성수는 종합자본 환원율의 역수관계에 있다. 다 맞는 표현입니다. 29번. 자, 이 문제가 나오면 할게요. 이거는 푸시는 게 좋아요. 난이도가 어려워도. 혹시나 극상해 놓은 건 아니겠죠. 극상해 놨으면 풀면 안 되는데. 다행히 극상이 아니네. 자, 해볼게요. 바로 요렇게 해가지고 집을 그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유, 순, 전, 후, 빼기, 공, 경, 은, 세. 자, 그 다음 이제 숫자만 넣으면 되거든요. 숫자 넣어 봅시다. 담보 대출액이 2억 원이니까 여기에서 요게 부채입니다. 얘가 200이죠. 빌린 거 200이다.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이면 은행한테 나가야 되는 요 돈이 10이다. 가치가 4억 원이니까 얘가 400이다. 그 다음에 연소득이 5천만 원이다. 요거는 인컴이라 그러거든요. 나중에 DTI 써먹을 때 쓰는 건데 그냥 I가 5천이다. 가능총소득이 4천이다. 요거 40이다. 그 다음에 공실이 요거에 25%면 요거 25%하면 10 나옵니다. 10이다. 경비가 가능총소득에 요거에 50%니까 요거 20이다. 그럼 계산을 하면 여기서 요거 빼면 요거는 30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빼면 10이다. 여기서 요거 빼면 요건 0이다. 그 다음에 400에서 200 빼면 요것도 200이다. 자, 요 상태로 적는 연습하시고요. 이게 숙달이 되어 있으면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요거 나누기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10 나누기 10이니까 1 나오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채무 불이행률은 여기서 요 권총 모습으로 요렇게 된 거라 그랬죠. 요게 채무 불이행률이다. 요거 두 개 더한 거 나누기 요거다. 그러면 30 나누기 30이니까 요것도 1이 맞다. 총 부채 상환 비율 DTI는 여기서는 없으니까 좀 이따가 하고요. 부채 비율은 200 나누기 200이다. 대부 비율은 200 나누기 400. 부채 비율은 200 나누기 200. 옆에 거 요거 요렇게 나누는 거다. 그럼 얘도 1이다. 요것도 맞고요. 경비 비율. 그러면 요거 나누기 요거거든요. 20 나누기 30이다. 요거 20 나누기 30 하면 안 나오거든요. 자, 요거는 기출하고 문제가 똑같은데, 근데 요거 연습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얘가 틀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 요거 나오면 기본적으로 빨리 쑥 읽고, 야, 모르겠다. 극상입니다. 패스. 저 문제 하나 풀라고 자산 유동화 관련 법률을 다 연구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바로 패스, 극상. 그 다음 부동산 투자회사. 요거는 쉬워요. 기본적으로. 자,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자, 자기관리가 있고요. 자, 번호로 따지면 1번 회사, 2번 회사, 3번 회사, 4번 회사 요렇게 네 가지가 있다. 요거 자기관리, 위탁관리, 구조조정. 그 다음 4번은 자산관리회사. 우리 공부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5, 3, 3에 7, 5, 5, 7. 요게 설립자본금이고요. 요게 최저자본금이고. 자, 기본적으로 요거는 외워놓고 있어라. 자, 요거 가지고. 자, 요거 위탁관리를 물은 거예요. 위탁관리면 2번 회사만 묻는 겁니다. 2번 회사니까 요거 묻는 거죠. 위탁관리.
자, 얘는 실체가 없는 회사라서 부동산 투자한 걸 지가 직접 운영 못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4번 회사한테 맡겨야 됩니다. 2번과 3번은 둘 다 실체가 없다. 그래서 투자한 걸 4번 회사인 자산관리회사에 맡겨야 된다. 1번은 안 맡겨도 되는데, 그래서 투자 자문회사한테 위탁하여야가 아니고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겨야 됩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건 독특하죠? 그러면 기억은 틀렸으니까 이건 하나씩 하면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냥 다 하고 할게요. 자, 최저자본금 50억입니다. 틀렸고요.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다. 맞고요. 왜? 실체 없으니까.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권 임원도 둘 수가 없다. 요거는 맞다. 실체 없는 회사들이에요. 실체가 없는 애들이라서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상권으로 둘 수가 없어요. 실체가 없으니까. 두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요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산을 투자 운용하기 위해서 차입금 발행 사채 상환에 의해서 차입금 돈 빌리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 모르겠다 싶으면 그럼 일단 틀린 건 뭐예요? 기억, 니은, 리얼. 그러면 기억, 니은, 리얼. 요거는 일단 맞고요. 기억, 다 틀렸네. 그럼 일단 기억, 니은, 리얼이니까 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자산을 투자 운용하기 위해서 돈 빌릴 수 있다 그랬죠? 있으니까 요것도 요건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세모하시고요. 그래도 뭐 답 찾는 데는 지장 없고. 자, 그 다음에 대출 받았습니다. 미상환 원금 잔액은 요거 딱 보자마자 몇 성 나오고 딱 보는 순간 아, 공부하는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확 들죠? 그러면 그냥 바로 패스하시라고요. 32번이 아마 극상으로 나왔을 텐데 32번은 버리는 겁니다. 극상. 그 다음 33번. 이거는 더극상. 이거는 딱 보자마자 뭐 성계권이 뭐지? 막 이렇게 이거 감정평가사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이것도 패스. 그래서 33번도 극상. 자, 요거 같은 문제. 자, 34번.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시 안의 핵심 지역인 부동산의 경우에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보장되므로 자본 환원율이 낮아진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 나왔잖아요. 나오면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본 환원율. 요거는 알기는 알죠. 환원율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려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계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론 때문에도 그래요. 가, 유, 순, 전, 후. 그 다음에 여기는 총부동산의 가격. 그 다음에 여기는 부채. 여기는 지분. 자, 여기 숙달되어 있다고 치고 여기에서 중요한 비율이 어떤 비율입니까? 그러면 요거랑의 관계예요. 요거. 요렇게 묶이는 거. 그래서 얘가 만약에 100이고 얘가 만약에 10이라면 100 나누기 10 하면 가격이 순영업소득의 10배죠. 그걸 순소득 성수라 그러고 순영업소득은 가격의 10%죠. 그걸 환원율이라고 합니다. 자본 환원율. 그래서 여기서 자본 환원율 그러면 뭐가 자본 환원율입니까? 요거 나누기 요거 한 거예요. 10 나누기 100 해놓은 거. 그럼 여기서 나오면 뭘 나눈 거예요? 순영업 소득 나누기 부동산 가격. 요거 해놓은 게 자본 환원율이에요.
그래서 환원율은 1보다 작아요. 대부분 다. 순영업 소득 10, 가격 100, 그러면 0.1, 이렇게 나오는 게 환원율이다. 그러면 순영업 소득을 부동산 가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요거는 맞죠, 지금. 그 다음에 금리가 하락하면 요거 환원율 이야기 나오면 개념을 뭘로 보라고 했던 건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구 수익률로 생각해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할 때 요구 수익률은 뭐 더하기 뭘로 됩니까? 무위험률. 시장의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 합친 거다. 요거 요구 수익률 자체가 중요하니까 요것도 꽤 자주 했던 거예요. 할증률. 자, 그러면 시장 금리 요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요겁니다. 무위험률. 정기예금 이자율. 그래서 얘가 하락하면 요거 낮아지면 요거 작아지면 그러면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고 틀렸죠. 얘가 작아지면 얘도 같이 작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3번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해봅시다. 자본 환원율이 낮은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낮은 프로젝트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예측이 가능하므로 투자액을 조달하기가 용이해진다. 위험이 낮다는 거거든요. 요게 자본 환율이 낮다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 위험이 낮으면 안정적인 거 맞죠. 그래서 현금 흐름 예측이 가능하므로 투자액을 조달하기가 용이해진다. 요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개발 사업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가 임대형이 있고 또 하나가 분양형이 있습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임대할래 아니면 분양할래. 그래서 임대형 개발 사업 수익은 임대를 할 거니까 주 수입원이 뭐가 될 거다? 임대료가 되겠죠. 요거는 분양 수익금이 될 거고. 그래서 5번도 O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십시오. 이것도 1번도요. 뭐 굳이 하자면 도시 안의 핵심 지역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이 나온다는 안정적이라는 말 뜻이 뭐다?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한 수입이 많다는 건 위험이 작다는 거고 위험이 작으면 자본 환원율은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1번도 O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요 난이도 상으로 했을 것 같은데 34번에 난이도 상짜리니까 뭐 굳이 못 맞춰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35번 틀린 거. 가치 형성 요인. 요거는 이제 익힌 걸로 바로 가야 돼요. 형일지계. 형일지계. 일반 유형 일지계. 그래서 1번은 O. 2번.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구한다. 요것도 O. 요건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었다. 뭐 당연히 평가 못하죠. 그래서 3번 O. 하나의 물건인데 가치가 다르다. 구분 평가입니다. 이를 구분하여 감정 평가할 수 있다. 4번도 O. 그 다음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은 언제로 하는 게 원칙입니까? 가조완날입니다. 이거 틀리게 잘하거든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근데 감정평가서 작성을 완료한 날짜니까 감작완날 아니죠. 가조완날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저것도 난이도는 하 이런 거 뭐 대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자, 요거 수익 가격 얼마입니까? 물은 거예요. 수익 가격은 자 이렇게 바로 하면 여기에서 가유순 요거 구하고요. 요거
그럼 빼기 공, 빼기 경. 그 다음에 환원이율 구하고, 요거 구해서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바로 그냥 요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요게 가격이죠. 요때 구하는 요 가격이 뭐다? 수익 가격이다. 자, 그러면 숫자 넣어 봅시다. 숫자. 총 임대료 수입이 16 빵빵빵 만 원이니까 그냥 16 빵빵빵 만 원 뺄게요. 그 다음 공실 및 불량 부채 금액 가능총소득의 10%니까 요거 10% 날리면 그러면 요거 곱하기 0.9 하면 되거든요. 16000 곱하기 0.9는 144 빵빵. 그럼 144 빵빵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경비 봅시다. 요거 600.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도 경비입니다. 500. 재산세도 경비입니다. 따박따박 나가는 돈. 그 다음에 경비 없죠? 그럼 저거 3개 다 더하면 900에 500이니까 1400이네요. 그래서 경비는 1400을 빼고, 그러면 144빵빵에서 빼기 1400을 하면 13000이네요. 계산기 두드리세요. 암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환원율 줬죠? 환원율 10%입니다. 그럼 얘가 0.1. 그러면 13,000 나누기 0.1 하면 되니까 그냥 똑같이 1, 3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저렇게 가면 된다. 36번 문제는 우리가 난이도를 이것도 상으로 잡아놨네요. 상인데 할 수 있겠죠? 계산 나오면 기본이 중이고요. 아주 간단한 거 아니면 다 상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틀린 것은 평가 3방식은 3가지를 반영한 거예요. 비용이 얼마냐, 시장 나가서 비교하면 얼마냐, 수익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평가 3방식 나오면 기본적으로 원수, 공, 여기에 가격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 분, 임. 요렇게가 임대료 구하는 거다. 이게 이름이거든요. 이름은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원가법은 뭐 가지고 하는 거다? 비용 가지고. 수익환원법은요? 수익 가지고.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이런 것들은요, 비교해서. 요 중에서 거래사례 비교법 있죠? 요거는 시장에 있는 걸 갖고 온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 3방식에 의해서 도출된 각각의 가액. 저거 감정평가하면 하나 가격만 딱 안 구합니다. 셋 다 평가해야 됩니다. 3가지로. 그래서 3가지로 구하면 다시 원수 거 해볼게요. 자, 건물을 평가하라고 했습니다. 건물 평가하면 원가법으로도 구하고 수익환원법으로도 구하고 거래사례 비교법으로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건물은 원가법이 주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방식이 있다고 해서 요거 하나만 딱 산정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원가법으로 가격을 구해봤더니 금액이 10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수익 가격을 구해봤더니 12억이 나왔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구해봤더니 14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는 아직까지는 최종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요거를 조정할 거라는 거죠. 조정해서 최종 가액이 나온다. 이런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면 조정하기 전에 요 가격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하나의 요 가격을 시산가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가액, 지금 3개 나왔죠? 요거는 아직 최종 가액이 아니며 이를 시산가액이라고 한다. 니은 오. 요거 조정할 때요. 조정할 때 평가 목적에 맞게 방식별로 가중치를 줘야 됩니다. 뭐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산술 평균하면 안 돼요. 요거 3개를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3을 딱 해버리면 딱 가운데 있는 값인 12억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최종 가액은 12억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됩니까? 얘는 주방식이 뭐다? 요게 주방식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 80% 정도 가중치를 주고 이것들 한 10%씩 가중치 주고 이런 식으로 가중치 다르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조정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동일한 가중치 주는 거 아니에요. 산술 평균하면 안 된다. 가중치 주는 게 맞다.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이 시산가액 조정이라고 하는 게 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맞다. 자, 이번에는 가격 공시 틀린 거. 장관, 요거 핵심. 따르르 개별 공시지가. 개별. 요거 나오면 틀렸죠. 뭐 보자마자. 개별을 하는 건 시군구예요. 장관이 하는 건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같이 표준이 들어가 있는 말과 대표 토지.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요 말 나오면 장관인데 개별이 나왔다. 요거 나오면 전부 다 시장이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래서 틀린 거 구하라. 그냥 1번에서 바로 틀렸습니다. 뭐 나머지는 읽으시면 될 거니까. 난이도 최하 이것도. 자,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계산하라는 겁니다. 요거 나오면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선을 그어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지금 그거를 하라고 요거를 표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한 판에 만들어 내려고 막 좀 손을 댄 것 같은데 요렇게 하면 원래 이렇게 끊깁니다. 요 동그라미가 요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선을 하나 그어요. 요렇게. 그 다음에 지가 변동률에서 또 하나 선을 요렇게 하나 그어요. 그러면 3개가 나와요. 다시 그림을 요렇게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쫙 나오는데 요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끊어 놓는다고요. 끊어 놓으면 제일 위에 있는 게 평가를 해야 될 대상 물건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가 표준지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가 요거 2개 비교한 비교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 있는 요 표준지 있죠? 요거부터 빨리 자 볼게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요? 1번, 2번, 3번 3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요 용도 지역이에요. 그럼 내 거가 어떤 용도 지역입니까? 일반 주거 지역이죠. 그럼 일반 주거 지역 거를 골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걸 사례로 선택하는 거죠. 공시지가를. 그래서 3번을 가지고 오면 얼마예요?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비교만 막 하면 돼요. 비교하는데 어떤 거 해야 됩니까? 주거지역 거 해야 되겠죠. 지금 주거지역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건 쓰는 거 아니고요. 이것도 쓰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지역 동일한 거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숫자 나오 있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표준지 기호 1, 2 요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10% 우세하니 뭐 하니 다 필요 없고요. 표준지 기호 3 뭐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야 되니까 잘못하면 동그라미. 자, 여기에서 5% 열세. 나머지는 없어요. 뭐 끝이네 뭐.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바로 계산기 꺼내셔가지고 3빵빵 3빵빵빵빵빵빵 이게 다 곱하기거든요. 다 곱하기니까 이게 다 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3만 딱 쳐놔도 돼요. 3 곱하기. 그 다음에 6% 상승이니까 1.06 1보다 6% 오른 거예요. 비교하는 게. 그 다음에 5% 열세 그러면 1 기준으로 5% 떨어 0.95. 그래서 곱하기 0.95는 해서 그냥 바로 때리면 302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3021을 찾아라.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요게 정답이 됩니다. 요거는 조금만 익히면 되게 쉬워요. 뭐 복잡한 것도 없고 시키는 대로 요령껏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나오면 난이도 최하짜리입니다. 틀린 거. 자, 지역 분석 나오면 지역 분석하러 누가 갔습니까? 표적수평가사가 경부선 타고 내려간 거죠. 부산에 경부선
선 이렇게 적어 놓고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지역 분석의 목적 요거 표적수, 표준적 이용, 그 다음에 표적수, 가격 수준 요거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1번 O. 그 다음에 지역 분석 대상 지역이 3개가 있는데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도권입니다. 동일 수도권은 제일 넓은 지역이에요.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인근과 유사 지역을 다 포함하는 거, 뭐 되게 쉽게 나왔네. 제외가 아니고 포함이다. 평가 대상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그러고요. 자, 인근 지역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요 안에 평가 대상이 있다고요. 요거 평가할 거예요. 평가 대상이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한다. 우리 동네. 평가 대상이 없는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고 한다. 지역끼리는 비슷하지만 평가 대상은 없다. 요걸 다 포괄하는 광역적인 범위, 요걸 동일 수급권이라고 한다. 그럼 동일 수급권 그러면 이게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2번이 틀린 게 됩니다. 자, 해설 강의 다 끝났고요. 지금 이번 시험이 극상 난이도가 뭐 하나, 둘, 셋, 넷, 5개 뭐 꽤 있죠. 어차피 풀 거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점수를 보고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느냐 그러면 일단 제가 모의고사 치는 건 시험 치니까 공부하라는 게 목적이다. 우리가 모의고사도 안 치면 1년 내내 공부 제대로 안 하거든요. 외우기 시작해야 성적이 오르는데 절대 안 외운다고요. 외우는 건 똥줄이 타야 외우니까. 그래서 편한 공부하지 말고 모의고사 치기 3일 전이라도 필요한 거 외울 건 외워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외우는 게 막 어려운 거 외우고 막 전부 다를 외우고 이런 건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떤 거 외워야 돼요? 제일 시험 잘 나오고 기본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익힘장 같은 거 있는 분들이면 그 익힘장에서 강조하는 것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치면서 틀린 것 중에 난이도 하짜리 틀린 거 없나?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건데 실수해서 틀린 것 없나?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면 그것도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나오면 읽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읽지는 않았나? 풀지 말라고 하는 문제인데 내가 계속 손대가지고 거기서 시간 많이 잡아먹지는 않았나? 그런 거 검토하라고 나오는 게 모의고사예요. 문제 하나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는 이렇게 돼.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모의고사 가지고. 그래서 모의고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실전처럼 하셔야지 연습이 되는 거라서 이걸 인강으로 들으면서 오늘은 학교론 풀어보고 내일은 민법 풀어보고 어떤 문제 나왔나 한번 보고 이런 거 하는 거는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날짜 딱 잡아서 나와서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나오면 분위기 살벌하거든요. 사람도 많고 그러면 긴장도 되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된다. 자기 뭐 테스트 한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건 도움되지 않는다. 그게 안 되면 집에서 딱 뽑아가지고 아침에 10시부터 진짜 모의고사 친다 생각으로 시간 맞춰서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 번 연습하시면 실전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도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시험 친다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 달 4월은 오늘보다 5점만 더 평균적으로 높이면 됩니다. 자, 화이팅!